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이버 보안에 대해서 내용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네텍에서 매년 그 업데이트 및 최신 버전이 출시가 되면서 추가되는 기능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보다도 더 이제 기능을 추가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사이버 공격들에 대한 이제 그 대비를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보안 부분을 저희가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상황에서 저희가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좀 이렇게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먼저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현재 제네텍 코리아에서 세일즈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김현중이라고 하고요. 웨비나가 진행되는 중간에 또 그 화면에서 보이시는 오른쪽에 이제 채팅 창이 있는데 그 채팅 메뉴를 통해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이에 대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별도로 이제 Q&A 시간도 이제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내용이 제가 이제 설명을 다 드리고 난 이후에 마지막 그 시간에 또 다른 질문이 또 있으시면은 직접 그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릴 수 있는 시간으로 그렇게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준비한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사이버 보안의 개념, 그리고 그 두 번째로는 이제 개인정보 유출 사례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방법, 그리고 이제 제네텍 저희 이제 그 솔루션 아키텍처 내에서 어떻게 이러한 그 보안에 대해서 그 준비가 되어 있고 적용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까지 해서 총 네 가지 내용으로 준비를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해당 주제에 대해서 왜 저희가 이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까요? 우선 화면에서 보시고 있는 저희 세 가지 항목이 있는데 이 세 가지 항목에서 바로 보안 시스템을 설치할 때 많은 분들께서 소홀히 하고 계시는 부분들입니다. 첫 번째로 언제든지 중요한 영상이나 자료들에 대해서 노출될 위험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안에 취약하게 되면은 카메라 아니면 뭐 다른 뭐 보안 장치들 뭐 그 출입 통제에 대한 도어 등 해당 하드웨어들이 갑자기 오프라인 상태가 될 수도 있고요. 이러한 상황 때문에 카메라가 레코딩이 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은 출입문이 열리고 닫히지 않는 그런 제어가 불가능한 상태가 될 위험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해커 등 이제 사이버 공격자들에 의해서 이러한 하드웨어들이 이제 점거가 만약에 될 때 해당 하드웨어들뿐만이 아니고 이를 거점으로 주변에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로 연결된 다른 하드웨어들을 포함해서 전체 인프라 그 부분 역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파트너 혹은 고객과 미팅할 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고객분께서 우리는 사내망 환경이라서 괜찮아요. 그리고 이 정도면은 그래도 준비가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을 종종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보안이라는 것은 네트워크 관련된 보안만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해당 연결되어 있는 하드웨어라든지 아니면 특정 부서가 대상이 아니더라도 이러한 진입을 통해서 다른 중요한 네트워크 혹은 인프라에 침입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이 연결이 안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해커 아니면 사이버 공격 공격자가 이렇게 침입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이러한 부분을 중요하게 인지하고 더 큰 시야로 이러한 사이버 그런 공격 그리고 위협에 대해서 대비를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화면과 같이 처음에는 대다수의 그룹 혹은 시설물 등의 보안이 이렇게 그 공격에 의해서 뚫리게 되면은 그 부분을 시작으로 주변 네트워크를 통한 또 다른 장비들에 대해서 해를 끼칠 수가 있게 되고요. 점점 더 그 윗단의 상위 그룹으로 침투를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정부기관, 그런 좀 상위 기관, 중요한 어떤 기관까지도 위협에 처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네, 사이버 보안에 대한 위협은 언제나 조심 또 조심해야
하셔서 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이버 공격이 여러분들의 일상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개인 데이터 손실이라고 하면 쉽게 예시를 들어서 드리면 VMS에서 만약에 레코딩 영상 아니면은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각종 중요한 문서들이 갑자기 삭제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거고요. 이렇게 되면은 또 다른 민간 혹은 그 정부기관 아니면은 민원에 의해서 담당자 및 해당 부서는 벌금이나 소송에 휘말릴 수가 있게 될 거고요. 더불어서 데이터 손실로 인한 회사들의 그 회사 자체 운영에 짧게는 일주일, 뭐 길게는 한 달 이상 그렇게 뭐 그런 운영에 대한 중단이 발생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동안 쌓아왔던 어떤 회사의 이미지라든지 그런 명성이 하루아침에 안 좋아지게 되는 그런 결과로까지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럼 우선 VMS를 포함한 저희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시기 전에 앞서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주셔야 되는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안 시스템을 보호하거나 해당 시스템 안에서 데이터들이 서로 전송이 되고 있을 때 이러한 데이터들을 보호하는 것에 관련해서 먼저 세 가지 항목을 관심 있게 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인증입니다. 그래서 신원이 확인된 사용자한테만 해당 시스템에 대한 로그인, 그러니까 해당 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는 것이 이제 바로 인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거고요. 바로 시스템 상호작용을 위한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엔티티는 뭐 사용자 계정이라든지 아니면 서버 및 워크스테이션 그리고 웹서버를 통해서 서비스되는 웹사이트들이 바로 여기에 대한 예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인증은 과연 왜 필요할까요? 바로 보안 시스템에서 VMS, 비디오 그 관리 시스템, 뭐 이런 비디오 저장 영상 등 각종 중요한 데이터들이 올바르게 해당 클라이언트로 잘 전달이 되고 안전하게 해당 데이터가 유지될 수 있는데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VMS 및 뭐 출입 통제 시스템 등에서 인증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인증은 대부분의 이제 사용자 계정 그리고 패스워드를 통해서 동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대부분 시스템이 네트워크 연결을 통해서 동작하는 것 때문에 네트워크를 통한 통신에서 중간에 만약에 인가되지 않는 외부로부터 데이터를 보호해야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거고요. 여기서 중간 공격자 방식이라고 하는 뭐 이런 상황을 예시로 들어드릴 수가 있는데 바로 이러한 통신 중에 누군가가 중간에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서는 두 가지 종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패시브 방식. 예, 이 패시브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단지 누군가가 중간에서 데이터를 그냥 수집만 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예전에 만약에 핸드폰이 지금같이 잘 보편화되지 않았던 시절에 집에서 전화를 이제 받으실 때 전화기가 이제 뭐 안방에 하나, 거실에 하나 이렇게 전화기가 두 대가 있는 집에서 어, 친구랑 몰래 이제 이제 방에서 통화를 하고 있는데 부모님께서 이제 안방에서 몰래 저희가 어떤 통화를 하는지 엿듣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액티브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 같이 데이터를 그냥 수집하는 것보다 더 나아가서 데이터를 중간에서 가로채서 이거를 변조하고 위조해서 해당 시스템에 정상적으로 원래는 동작을 해야 되는 거를 좀 방해를 하는 이런 수준의 어떤 그런 상황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따라서 이러한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인증이라고 하는 요 그 단계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인증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 필요한 비밀번호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예시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은 카메라에서도 이제 카메라가 처음에 출시될 때 공장에서 처음에 이제 조립이 되고 난 다음에 출고가 된 이후에 기본적으로 미리 지정이 되어 있는 비밀번호
이런 것들이 미리 지정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기본 비밀번호 값을 사용자 정의대로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물론 요새 나오는 카메라들은 이제 처음 카메라를 이제 접속을 할 때 사용자 지정의 비밀번호를 처음부터 지정을 하게끔 해야 되는 카메라가 이제 좀 많이 그렇게 추세가 그렇게 이제 바뀌고 있긴 한데요. 아직도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카메라 제조사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복잡한 조합의 비밀번호를 지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단순히 뭐 어드민 아니면 루트 아니면 뭐 예, 어떤 그 뭐 어드민스트레이터라고 하는 그런 사용자 계정에서 비밀번호를 단순 뭐 1, 2, 3, 4, 5 아니면 뭐 패스 아니면 어드민의 뭐 그다음에 어드민 이런 식으로 누구나 예측해서 쉽게 시도를 해볼 수 있는 비밀번호는 위험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단순히 뭐 엑셀이든 문서 형태로 비밀번호를 기록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어, 그 이렇게 그냥 수기로 기록을 해두신 다음에 나중에 또 수기로 확인하고 그 해당 카메라가 비밀번호가 어떤 비밀번호가 지정이 되어 있는지 뭐 이런 방법이 아닌 패스워드 관리 솔루션을 통해서 안전하게 관리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해당 비밀번호가 계속적으로 뭐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순환하면서 변경을 하시면 이런 패스워드가 만약 유출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그 문제를 좀 줄이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네, 마지막으로 이게 특정 사용자가 여러 번 비밀번호를 사용해서 로그인을 시도를 하는 등 이러한 행동들에 대해서 시스템은 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브루트 포스 공격이라고 하는 그런 방식이 이거의 예시인데요. 특정 그 비밀번호 입력 횟수를 넘어가면은 해당 로그인 하려고 시도했던 사용자 계정을 잠궈버리는 등의 그런 조치가 필요할 겁니다. 어, 뭐 23% 정도의 고객은 모든 카메라에 대해서 동일한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뭐 있다라고도 이제 조사가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좀 많이 지양되어야 될 부분들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VMS에서는 카메라 등록 아니면은 뭐 출입 통제에서는 카메라 뭐가 아닌 뭐 출입 통제 컨트롤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등록이 될 때 이러한 인증 방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해당 시스템에 어떤 하드웨어를 등록을 할 때 만약에 기본 인증 방법은 비활성화 비활성화 되어야 되는 것이 맞고요. 여기서 말씀드렸던 기본 인증이라고 하는 것은 카메라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카메라를 등록하실 때 해당 카메라의 그 IP 그리고 ID 그리고 비밀번호 이런 정보들이 단순 텍스트 형태로 그냥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버와 카메라 간의 통신이 그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정보들은 이제 중간에서 쉽게 패킷 이런 것들을 이렇게 캡처하는 프로그램을 쓰시면 이런 플레인 텍스트 형태의 이런 데이터들은 이제 바로 유출이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에 언제나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저희 제네텍에서도 지금 설치하는 중간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이 화면에서 보안 관련 설정을 하실 때 이제 그 권장 사항 아니면은 뭐 이제 커스텀 형태로 돼 있지만 이것 중에 하나가 지금 제가 잠깐 이거를 잠깐 지우면요. 네. 지우면 지금 여기에 보시다시피 그 베이직 인증으로 카메라를 추가하는 거를 비활성화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저희 권장 사항으로 이제 체크를 하실 수가 있는데 어, 그 기본 인증으로 하는 거를 좀 지양을 하고 웬만하면은 이제 그 저기 암호화를 해서 서로 통신하는 그런 이제 다이제스트 인증을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예전 카메라, 좀 오래된 카메라 같은 그런 모델들을 사용하고 계신 고객들은 아직도 그런 해당 모델들은 다이제스트 인증 이런 것들을 지원하지 않는 카메라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래도 저희 VMS 쪽 옴니캐스트에 이런 카메라들도 등록을 정상적으로 하셔야 될 때, 그럴 때는 저희가 이제 예외적으로 기본 인증을 사용하셔서 추가를 하게끔 그렇게 이제 기능적으로는 이제 그런 것도 가능하게 할 수 있는데요. 보안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웬만하면은 카메라들도 이런 기본 인증 방식으로 추가를 하시는 게 아니고
다이제스트 인증이라고 하는 그런 암호화되는 통신으로 카메라를 등록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한 저희 그 시크릿 센터에서는 이제 사용자 인증 이런 기능, 이제 사용자 인증할 때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을 하는 방식에 더해서 요새 뭐 네이버라든지 그런 데 보시면 2단계 인증이라고도 말씀 뭐 이렇게 그렇게 통용하는 그런 패시브 인증 기능도 지원합니다. 그래서 실제 동작은 만약에 사용자가 그 저희 그 메인 서버인 디렉토리에 이제 로그인을 시도를 하실 때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입력하시면요. 그 지정되어 있는 스마트폰으로 이제 해당 로그인을 승인을 할 건지 아니면은 거부를 할 건지를 메시지 팝업으로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거를 이제 해당 담당하는 사용자가 뭐 로그인 하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승인 버튼을 누르시면은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해당 저희 시큐리티 센터에 로그인이 성공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보안 부분을 한층 더 강화해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증에 대한 부분 방금까지 말씀드렸는데요. 그 다음으로 이제 저희 두 번째 중요한 보안에 대비하실 때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바로 이 권한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권한 부여라고 하는 이 부분은 바로 이제 그 전 단계에서 인증을 마치고 사용자가 해당 어떤 어플리케이션에 정상적으로 로그인이 이제 맞춰져서 접속이 이제 되게 된 이후에 어떤 기능을 관리하거나 아니면 운영을 할 수 있고 아니면 어떤 장치, 어떤 하드웨어를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없게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궁극적으로 요 권한이라고 하는 그 부분의 목적은 바로 올바른 권한을 가진 사용자만 중요한 데이터에 접근을 할 수 있게 한다라든지 아니면 해당 메뉴 등을 통해서 문제없는 관리가 되게 할 수 있게 하는 데에서 가장 큰 중요한 목적이 있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따라서 이제 제네텍 시큐리티 센터 저희 그 프로그램 내에서도 이런 그 권한에 대한 부분이 당연히 적용이 되어 있고요. 바로 사용자 관리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파티션입니다. 그래서 사용자를 생성, 그리고 사용자 그룹을 생성, 그리고 파티션이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권한에 대한 부여 부분을 다양하게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사용자 그룹을 먼저 생성을 하신 다음에 해당 그룹이 가지는 여러 어플리케이션 기능에 대한 어떤 사용 권한 여부를 먼저 지정을 하시고 그리고 여기에 속한 사용자들은 방금 이제 생성했던 사용자 그룹에 대한 그런 속성들을 공통으로 이제 자동으로 이제 그 동일하게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사용자는 물론 여러 다양한 사용자 그룹에 중복으로 또 소속이 되게끔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방금 제가 또 파티션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 파티션이라고 하는 기능은 우선 사용자 아니면 사용자 그룹을 통한 관리는 사용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한 그 관리를 위함이라고 한다면 파티션은 이제 특정 엔터티 예를 들어서 뭐 카메라라든지 아니면 특정 뭐 구역이라든지 아니면 출입 통제에 대한 어떤 출입문, 도어 이런 부분 엔티티들이 특정 사용자들에게만 보여지고 아니면 특정 사용자군한테는 안 보여지게 아예 이제 그 나눠놓는 어떤 논리적으로 나눠놓는 그 기능을 저희가 파티션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러한 기능들이 이런 권한에 대한 관리를 할 때 되게 중요하게 접목될 수 있겠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파티션이라고 하는 기능은 지금 이 동그라미에서 이제 파티션 전체 그 원 안에 있는 모든 시스템에 대한 엔터티들 뭐 카메라라든지 아니면 뭐 출입문이라든지 사용자 계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알람 이런 설정했던 알람 이런 것들을 전체 시스템 내에서 이렇게 파티션 A와 파티션 B로 나눠 놓는 거죠. 그래서 파티션 A에 속해 있는 카메라는 파티션 B에 있는 사용자들은 볼 수 없게 한다라든지 뭐 역으로도 마찬가지고요. 파티션 B에 있는 파티션 B에 있는 사용자 계정들은 파티션 A에 있는 카메라 아니면 뭐 컨트롤러 뭐 그 출입문 이런 것들을 서로
이제 아예 독립적인 시스템 같이 논리적으로 나눠 놓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흔히들 아시는 디스크 전체 뭐 1테라짜리 디스크를 뭐 500기가짜리로 두 개로 나눠서 사용하시는 그런 원리랑 좀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파티션이라든지 뭐 사용자 계정, 사용자 뭐 그룹 이런 거를 방금 그 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사용자 계정에서를 잠깐 말씀드리면, 시큐리티 센터 내에서 이제 사용자 계정을 생성을 사신 이후에 이 해당 사용자는 어떠한 권한을 부여받아서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지를 이제 보여드리는 슬라이드인데요. 어, 시큐리티 센터에서는 이제 대략 한 400여 가지의 다양한 권한을 어, 그 지정하고 빼고 이렇게 이제 관리를 하실 수가 있고, 따라서 이제 A라는 만약에 사용자가 있었을 때 시큐리티 데스크를 통해서 만약에 카메라에서 들어오는 실시간 카메라 영상만 확인할 수 있게 한다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B라는 사용자는 저희 컴피그 툴을 이용해서 그 카메라를 등록, 그리고 아니면은 카메라 뭐 회전형 카메라 같은 경우를 뭐 그 PTG를 제어할 수 있게 한다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용자는 못하게 한다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뭐 알람 뭐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소프트웨어에서 구현 가능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사용 아니면은 사용하지 못함,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따라서 이제 조직 및 부서, 그리고 뭐 어떤 직책에 따른 사용자 권한을 다양한 방법으로 관리하고, 그리고 보다 적극적인 그러니까 보다 적극적으로 이러한 보안 부분에 있어서 대비를 하게 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세 번째로 보안 관련 필요한 대비책은 바로 암호화입니다. 그럼 이 암호화는 왜 필요할까요? 암호화는 우선 데이터에 대한 보호 및 그리고 또 프라이버시 쪽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유출이나 또 누가 해당 파일 혹은 데이터를 보내는지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거고요. 암호화는 이처럼 바로 출입문 같은 어떤 특정 문에 자물쇠를 설치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암호화가 적용된 파일 그리고 데이터에 대해서 누가 접근하는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특정 이러한 암호화를 풀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가 해당 암호화를 풀기 위한 키를 수신자와 송신자 간에 서로 공유만 하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방금 암호화에 대한 부분이 저희 그 시큐리티 센터라고 하는 저희 그 어플리케이션에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녹아져 있는데요. 저희 소프트웨어 내에서 암호화는 다음과 같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비디오 파일 스트리밍 시 암호화 적용입니다. 다음으로는 서버 내에 서버 내에서 스토리지에 저장할 때도 암호화를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서버와 그리고 유닛, 그러니까 뭐 카메라라든지 그 출입 통제 컨트롤러 같은 그런 저희 유닛, 그리고 서버와 워크스테이션 간에도 TLS 방식의 암호화 통신이 적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 시큐리티 센터와 그 다음에 저희는 그 마이크로소프트 SQL, MS SQL을 사용을 하는데요. 그 데이터베이스와의 연계 시에도 암호화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해당 비디오 파일에 대해서 블러링 처리라든지 아니면 마스킹 처리, 그러니까 뭐 특정 인물에 대해서 어떤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해당 사람의 어떤 그 모습을 블러링 아니면 마스킹 처리, 이런 등의 이제 메타데이터 부분도 암호화 처리되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비디오 암호화 관련해 가지고요. 이 화면에서 지금 보시다시피 우선 비디오를 전송할 때 실질적으로는 두 개의 채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영상 패킷을 전달하는 RTP 채널이고요. 네, 이게 RTP 채널이고, 다음으로는 비디오 채널, 비디오 스트리밍에 대한 명령 및 제어를 담당하는 RTSP 채널입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여기서 문제되는 거는 만약에 어떤 패킷 스니퍼 관련 프로그램, 그러니까 패킷을 캡처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러한 그 전송 중에 스트리밍 되고 있는 패킷을 누군가가 중간에서 캡처를 해서 가져갈 수 있다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어, 네. 따라서 이 부분에도 보안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며 그 일을 바로 암호화를 해야 하는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명령 및 제어 구간, 그러니까 명령 및 제어 구간에도 TLS 적용이 되어 있고요. 제네텍 시큐리티 센터의 모든 통신 구간은 바로 이 TLS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서버와 서버 간, 그러니까 메인 서버와 확장 서버, 익스펜션 서버 간에도 TLS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에도 TLS 적용이 다 모든 구간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상황에서도 비디오 파일 자체가 유출이 된다면 어, 이 역시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는 이 부분에도 대응을 해 두었고요. 바로 SRTP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RTP에 대해서도 암호화를 적용해서 패킷이 만약에 중간에 캡처가 되더라도 보안에 대한 대비가 가능한 것이고요. 비디오 파일은 조각 단위의 패킷으로 분할이 되고 그래서 전송이 되게 되는데 목적지에 도달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그 패킷들이 다 합쳐진 다음에 어떤 플레이백 이런 재생이 이제 가능하게 되는 것이고요. 제네텍은 일반적인 암호화 방식인 AES로 우선 패킷을 대칭키 방식으로 암호화를 한 다음에 해당 그 키 자체를 비대칭키 방식인 RSA 방식으로 다시 한번 암호화를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 아카이버 저희 비디오를 저장을 담당하는 아카이버에서 해당 그 공개 키를 가지고 암호화를 걸면요. 암호화가 된 파일을 클라이언트로 전송을 하고 그 전송을 받은 클라이언트가 그 두 짝으로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한쪽 그 개인 키라고 하죠. 그 개인 키를 가지고 해당 키를 해독을 해서 그 해당 그 풀려진 키를 가지고 그 대칭 키에 대해서 대칭 키를 가지고 실제 스트리밍 되어서 받은 그 비디오 영상을 디크립션, 그러니까 해독을 해서 영상을 그 정상적으로 플레이백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가능하게끔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해당 SRTP를 지원하는 카메라가 이제 카메라 단에서 지원하는 그 모델들이 몇 개가 있는데 지금 엑시스 그리고 보쉬 그다음에 하나 테크인 그다음에 파나소닉 카메라 그리고 계속적으로 다른 모델들도 지금 추가를 시켜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런 암호화를 실제 시스템에 적용을 하려면 당연히 그냥 뭐 마법처럼 그냥 되지는 않을 거고요. 암호화를 위한 네트워크 부분에 트래픽 부하가 존재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또한 디스크 자체 그런 입출력 부분에 대한 처리 부분도 성능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암호화를 고려하지 않은 그냥 일반적인 저스트한 그 하드웨어 사양 그리고 혹은 그냥 일반적인 MVR 이런 시스템에서는 암호에 대한 부분은 부담이 분명히 있을 거고 어쩌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그 강력한 하드웨어를 준비를 하셔서요. 이런 암호화가 좀 처리가 될 때 원활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프라이버시, 바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 부분은 지금 이미 글로벌하게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이고요. 국내에도 역시 이러한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법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미 들어보셨을 용어고요. 바로 GDPR입니다. 그래서 첫 사례로 프랑스의 모 업체가 이 부분의 첫 어떤 그 사례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이제 관련 개인 정보들이 어, 외부로 노출이 돼서 그렇게 벌금형을 맞았었던 그런 사례가 있었었고요. 바로 그 해당 업체의 총 연수입의 2%를 과금한 사례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련 기사는 구글이나 네이버에 GDPR 프랑스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의 최종 목표는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바로 개인에 대한 정보를 직접적이든 아니면 간접적이든 다음과 같은 정보를 토대로, 만약 예를 들어서 뭐 개인의 뭐 이름 정보라든지 아니면 생년월일, 그리고 뭐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뭐 그 타고 다니는 차량 번호를 포함한 개인의 모든 어떤 사진, 이런 정보들까지 포함해서 이런 관련 영상을 통해서 이러한 식별을 방지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개인정보를 저희 어떤 그 보안적인 어떤 시스템 내에서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 뭐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데이터는 언제나 중요하게 보호되고 전송되고 저장되고, 그래서 관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VMS를 포함한 여러 종류의 보안 관련 이런 어플리케이션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고민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그리고 어떻게 관리되고 또 누가 접근하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보호되고 있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원활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세밀한 관리에 대한 그 어떤 도구, 툴을 제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출입 통지 부분에 있어서 어느 직원이 출입을 어디로 하고 있는지, 혹은 외부에서 그 방문한 방문객이 주요 시설에 승인 없이 출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출입 통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서 해당 인프라에 있어서 시스템 간의 암호화 통신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들이 물리적인 어떤 그런 차원을 넘어서 중앙 집중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도 역시 보안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가 되고 대비가 되어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인증에 대한 부분은 이전 내용에서도 이미 말씀을 드렸었고요. 아마도 데이터 보호 관련 그 가장 중요한 요소들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특정 그룹 아니면은 개인이 시스템상에서 확인이 이루어진 이후에, 시스템에서 이를 어떤 인증이 완료가 된 이후에 각각의 권한 부여에 따라서 관련 리소스들이 이 사용자한테 사용할 수 있게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특정 기능에 대한 어떤 그런 권한을 그룹 아니면 사용자 개별당에 이렇게 그 시스템 내에서 분리를 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분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제 비디오 익명화입니다. 그래서 CCTV 카메라를 통한 뭐 개인의 영상이 그대로 외부에 노출되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보안 담당자들 중에 이제 특정 권한의 직원들만 현재 시스템에서 지금 미리 적용이 되어 있는 영상의 어떤 마스킹 처리, 뭐 블러링 처리라든지 아니면 비슷하게 뭐 마스킹 처리된 영상에 대해서 외부로 어떤 필요를 위해서 영상을 내보내기 위해서 공유를 하거나, 아니면 특정 현장에서는 블러링된 처리 그 해당 영상을 걷어낸 원본 영상을 그냥 실시간으로도 볼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것이고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블러링 그리고 뭐 마스킹 이런 부분들은 단지 카메라 영상의 특정 영역을 그냥 뭐 고정돼서 어떤 특정 구역을 거기만 가리는 이런 수준이 아니라요. 움직이는 어떤 뭐 물체에 대해서 해당 그 움직이는 그 객체, 객체만 이제 마스킹 처리를 이제 추적을 하면서 그러니까 따라가면서 익명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의미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검증된 인증 기관을 통해서 해당 기능의 인증이 이미 되어 있는 솔루션을 바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해당 영상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외부로 공유를 할 때인데요. 비디오는 이제 그 시스템 내 위치가 있을 때는 우선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이미 드렸었습니다. 아까 AES 방식으로 우선은 비디오 스트리밍을 암호화를 걸고,
그거를 암호화하는 이제 해독할 수 있는 그 대칭 그 키 자체를 RSA 방식으로 또 암호화를 해서 그 두 번의 암호화를 풀어야지만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게끔 그렇게 암호화 처리를 시스템 내부적으로는 안전하게 적용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렇지만 저장되어 있는 영상을 경찰이나 어떤 특정 필요 요청에 의해서 외부로 USB 메모리 아니면 뭐 외장 하드 등을 통해서 내보내기에서 바깥으로 그 공유를 할 때는 이런 그 부분이 좀 안전하지 않는 방법으로 공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네텍은 오래전부터 이런 부분을 위해서 클라우드 기반으로 우선 어떤 특정 포털을 이용해서 이런 영상 공유를 가능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해 두었고요. 아직은 국내에서는 이제 외부 네트워크망에 뭐 인터넷망에 이런 그 데이터가 외부로 공개가 되는 거에 되게 소극적이고 보안의 그런 부분을 좀 중요시하게 여기고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저희 그 클라우드 기반의 영상 공유 시스템을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레퍼런스는 아직은 거의 없다시피 하지만 우선은 클라우드로 영상을 전송할 때 AES 방식의 암호화를 적용을 한 다음에 클라우드로 전송 그리고 저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돼 있는 관계자들이 이제 언제든지 이제 해당 그 영상에 대해서 서로 간에 이제 공유를 해서 접근을 해서 특정 어떤 케이스, 어떤 특정 사건을 만들어서 같은 그 케이스를 바라보면서 뭐 영상을 공유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특정 문서 그리고 특정 사진을 한 번에 어떤 특정 그 동일한 공간에 같이 이제 모아서 협업을 해서 어떤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내역들은 이제 24시간 기록이 되어 있고요. 영상에 대한 이제 블러링 처리 역시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가능하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모든 이런 모든 부분들이 암호화가 처리되어 동작한다라는 암호화가 처리돼서 동작하고 있다라는 점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제네텍에서 지금까지 설명을 지금 제가 처음부터 드렸던 이 개인정보 및 사이버 보안에 대해서 그럼 실제적으로 어떻게 저희 아키텍처 안에서 녹아들어서 적용이 되어 있는지 조금 이해하기 쉬우시도록 그림을 통해서 좀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시나리오는 이제 싱글 사이트, 이제 단일 사이트 온프라미스인 상황일 경우에 이제 어, 그 경우이고요. 카메라 등의 이제 엣지 장비로부터 이제 발생하는 데이터가 중간에 이제 중간에 저희 시큐리티 센터 서버를 통해서 클라이언트로 전달이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선 카메라는 그 TLS를 통해서 SRTP로 전송을 하고요. 이런 전송된 영상 데이터는 서버에서 이제 저장할 때 암호화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이제 서버로 로그인을 할 때, 네, 이런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이제 인증을 위한 로그인을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보안을 또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자체적으로는 이제 주기적으로 해당 그 사용자 계정에 대한 그 비밀번호, 로그인 비밀번호를 변경을 한다든지 그리고 비밀번호의 복잡성 등을 이제 적용하거나 그리고 아까 뭐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패시브 인증.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재 뭐 네이버에서도 그런 그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뭐 사용자가 사용자 계정과 암호를 비밀번호 입력한 다음에 지정되어 있는 스마트폰으로 어, 이 해당 로그인 시도에 대한 이제 승인을 이제 2차적으로 다시 한번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방식의 패시브 인증을 통해서 멀티팩트 인증도 하나의 어떤 보안에 대해서 대비를 할 수 있는 한 가지 또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로그인 이후에 해당 영상을 서버로부터 TLS 어떤 구간으로 연결, 그리고 RSA 방식으로 개인 그리고 공개 키를 이용해서 영상 자체에 대한 이제 그 키 암호화를 키 값을 암호화를 또 두 번 이제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또 다른 이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출입 통제 부분에 있어서도 네, 출입 통제 부분에 있어서도 그
시큐리티 센터 내에서 이제 그 컨트롤러, 이제 출입 통제 컨트롤러와 그다음에 그 리더 간의 기존에 이제 뭐 주로 쓰시는 위겐드 이런 방식이 아니라 지금 이제 좀 바뀌고 있는 추세인데 이제 OSTP 프로토콜, 이제 OSTP 방식에서 이제 버전 2 버전까지도 적용을 하셔서 양방향 통신도 가능하지만 어떤 좀 더 좀 강화된 보안으로 이런 출입 통제 시스템 내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이제 대비를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이러한 그 아키텍처 내에서 동작 중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해서도 그 감사 이런 기능을 통해서 오디트 내역은 어, 관리자 아니면 시스템에서 지정을 해서 특정 기간 동안 계속 보관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운영자 및 그다음에 관리자에 대한 권한 등이 적절하게 이제 부여되고 그리고 실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왼쪽 하단에 그 잠깐 제가 화면으로 보여드렸던 뭐 권한 문제 해결 도구라고 하는 이 부분은요. 제가 어떤 기능인지에 대해서 좀 뒷장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하이브리드 형태의 아키텍처인데요. 우선 그 전에 보여드렸던 이제 온프라미스에서 생성된 영상 데이터, 그리고 뭐 출입 통제 관련 각종 이벤트 데이터 이런 것들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증거물, 이제 영상을 저장되어 있는 영상을 클라우드 같은 어떤 그런 위치로 공유를 할 때 안전하게 해당 저희 그 클라우드 서버에 어떤 특정 포털을 통해서 어느 위치, 어느 네트워크 환경에서든지 권한이 있는 어떤 관련된 부서 간에 이런 그 파일들을 공유를 하게끔 할 수도 있고요. 영상에 대한 블러링 처리 등의 어떤 익명화도 이 해당 클라우드 그 저기 포털을 통해서도 가능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그 비디오 아카이빙 파일에 대해서 좀 더 장기간으로 영상을 보관을 하시는 게 필요하실 때 클라우드 위치에 이제 스토리지를 그 활용을 해서 또한 이제 그냥 일반적인 그냥 파일을 그 클라우드로 그냥 단지 그냥 전송을 해서 저장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때도 이제 클라우드를 전송을 할 때도 암호화를 적용을 해서 안전하게 유지 보수 등의 어떤 그런 고민 없이 그런 그 대비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출입 통제 부분에 있어서도 온프라미스 형태의 이제 출입 통제가 아니라요. 최소한의 도어 컨트롤러 그리고 리더 간의 그 장비들만 현장에 이제 배치를 하고요. 나머지는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형태로 그 전체적인 운영을 안전하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중앙 집중식 아키텍처 상황이고요. 바로 이제 저희가 명칭하는 건 이제 페더레이션입니다. 그래서 페더레이션이라고 하는 기능은 이제 각각 이제 고유의 원격지 시스템, 이제 단일 시스템들은 각각 자체적으로 이제 그 시스템으로 연동이 되어 있어야 되고 필요로 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원격지에 있는 고유의 사이트들을 논리적으로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것을 이제 저희가 페더레이션 기능이라고 이제 명칭을 하고 있는데요. 각 사이트별로 이제 연계를 하실 때 언제나 그 특정 권한이 이제 부여된 사용자들만 그 밑에 이제 하부에 있는 원격지에 있는 데이터에 접근이 가능하게 해야 할 거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이제 업데이트 서비스를 이제 이용을 해서 해당 시스템에서 이제 업데이트 아니면은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상황이 이제 있을 때 자체적으로 바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으면은 훨씬 더 보안에 좀 대비를 할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그 펌웨어 볼트라고 돼 있는 요 지금 펌웨어 볼트라고 하는 거는요. 카메라 아니면은 이제 출입 통제 부분에서 이제 컨트롤러 이런 장비들에 대해서 만약에 최신 펌웨어 이런 파일들이 이제 그 가능할 때 저희 이제 시큐리티 센터 시스템 내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도 이제 바로 그 이런 파일들이 그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를 알고 바로 이제 그런 특정 담당자, 운영자한테 이런 부분을 알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시큐리티 센터 내에서 이런 부분도 바로 다운로드를 하신 다음에 업그레이드가 바로 적용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가능한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그리고 하드웨어 모두 이제 보안의 그 취약이 만약에 발견이 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만약에 발견이 되면은
이에 대해서 바로바로 그 대응이 되어야 되는 부분도 이러한 보안에 대비를 하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업데이트하고 그리고 하드웨어적인 부분들도 펌웨어 이런 것들이 출시가 되면은 그때그때 최대한 빠르게 적용을 하실 수 있는 적용을 하셔야 되는 것들이 되게 많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사이버 보안 관련해 가지고 그 사이버 보안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해서 저희 제네텍의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제네텍은 이제 보안 관련 선두를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다양한 최신 기능들을 계속적으로 추가하고 개선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그런 거를 소프트웨어에 되게 최대한 녹여내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사이버 보안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누구든지 복잡할 수 있는 이러한 보안 관련 부분을 쉽게 그냥 적용할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최신으로 나오는 개선되고 있는 그 보안 트렌드에 맞춰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 본사가 이제 고민을 하고 있고요. 보다 다양한 보안 관련 계층, 어떤 레이어를 추가를 해서 쉽게 시스템에서도 유해한 어떤 그런 요소들로부터 장애 등의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개선해 나아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관리자 및 운영자가 보안에 관련된 부분들, 뭐 윈도우 업데이트 수준이라든지 사용자 암호에 대한 복잡도 그리고 카메라 펌웨어 버전 현황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이러한 그 보안 스코어 기능을 통해서 현재 어떤 그 항목들이 잘 적용이 되어 있는지, 잘 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이런 그 현황들을 바로 이러한 그 보안 스코어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잘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펌웨어 관리를 위해서 펌웨어 볼트 기능 이런 것들을 활용하셔서 시스템 내에서 그 하드웨어들이 최신 펌웨어들이 바로바로 이제 적용이 잘 되게끔 그렇게 대비를 하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요 그 권한 문제 해결사 요런 그 도구를 사용하셔서 뭐 특정 엔티티 기준 아니면 특정 사용자 기준 아니면 특정 권한 기준에서 그 어떤 시스템 내에서의 어떤 그 기능들 권한 이런 그 기능에 대한 권한들을 잘 올바르게 적용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파악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시스템을 보다 더 안전하게 그렇게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여기 내용에서 오른쪽에 이제 그 서버 모양의 어떤 그림이 있는데요. 저희 이제 전용 어플라이언스인 이제 스트림볼트에는 이러한 이제 보안에 대한 그 최적화 그리고 하드닝 이런 것들이 이미 그 박스를 개봉하셔서 오픈할 때부터 기본적으로 다 활성화가 돼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뭐 성능에 대한 최적화뿐만이 아니고 보안에 대한 어떤 그런 그 하드닝 이런 것들도 좀 더 중요하게 그렇게 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사이버 보안 및 뭐 개인정보 이런 보호에 대해서 준비한 내용이었었고요. 보안에 관련된 내용은 좀 쉽지 않고 그리고 하루하루 계속적으로 뭐 이렇게 상황이 변하고 업데이트 되고 그러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저도 이 부분을 준비하고 좀 말씀드리는데 좀 쉽지는 않았었는데 그래도 조금이나마 오늘 들으시면서 도움이 조금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다음에 또 다시 다른 내용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